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80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80페이지 고린도전서 13장 12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니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시간은 충돌하는 세계관, 오늘은 생물학 부분입니다. 리오모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강의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부분은 이제 드디어 제가 전공하는 부분에 왔는데 해야 될 이야기는 너무 많은데 할 수 있는 이야기는 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 내용은 생물학 부분입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과학과 우리 기독교가 대립하는 관계로 지금 이제 세상 속에서 부딪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나 포스트 모던이나 혹은 공산주의나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미신이라고,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물질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은 미신이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그게 진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면 이제 그럴듯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근본을 두고 있는 진화론이라고 하는 이 과학적인 바탕, 소위 이야기한 패러다임, 그 패러다임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연구의 길로 접어들어 가지고 지금까지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진화론하고 많이 부딪혔을 것 같죠. 그런데 지금까지 진화론이 나를 힘들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내가 다루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한 부분에서 진화론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진화론이라는 패러다임이 자연히 진화론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책을 번역하면서 내가 세계관이 정말 없었구나. 그러면 내가 전공하는 분야에서라도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되돌아봤을 때 내가 진화론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중고등학교 생물 시간에 배웠던 몇 줄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자연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진화론을 패러다임으로 그냥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는 것을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했을 때 이게 신문에 나온 만평이나 이런 것처럼 다윈 너는 원숭이 자손이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논리는 그거예요. 이런 식의 대립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제 서구에서는 전통적인 이제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이제 점점 무신론적인 세계관이 싹트게 된 것이 이제 종교적 권위를 앞세우는 교황청과의 대결 속에서 이제 인본주의, 인문학 연구를 통해서 성경이
특히 교황청은 이 제롬의 불게이트 성경을 이 틀림이 없는 성경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이걸 이제 신성시하는 그 과정을 거쳤는데, 이게 이제 인문학 연구를 통해서 여러 버전들이 에라스무스 같은, 여기도 이제 그 신부님이었는데, 이런 분들이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연구하면서 이제 성경이 여러 버전들이 있고 그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이게 완전한 번역이 아닐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처럼 그 다음에는 갈릴레오가 천문학을 통해서 교황청이 틀림없다고 이야기하는 천동설에 대해서 도전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물리학, 수학 이런 쪽으로 가면은 이제 드디어 교황청에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를 이야기들이 마구 나오기 시작합니다. 뉴턴의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 이런 부분의 지식들이 드디어 이제 인간이 이제 계몽주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인간이 무지해가지고 공부할 그게 별로 없고 공부는 성직자들이 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백성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점점 이제 책이 이제 인쇄술의 발달로 책을 가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지식을 이 종교에서 이 제어하지 못하는 시대가 이제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인간들이 깨이게 되는 시기 해서 계몽주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한계를 지울 수 없게 되는 거죠. 교황청에서 이렇게 잣대를 떼가지고 이건 요렇고 요러니까 요렇게 믿어라고 이야기했던 게 이제 벗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최종적인 한 방을 먹인 것이 결국은 찰스 다윈의 진화론입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냐 하면은 그 전까지는 인간들이 어쨌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세상의 시작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다윈의 진화론은 거기에 하나님 없이 세상이 생명이 창조될 수 있다. 세상은 모르고 생명이 창조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제 추측하는 식의 책을 쓴 거예요.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산꼭대기에서 눈이 굴러가지고 큰 눈사람이 되듯이 지금 와가지고 지금 세상에서는 진화론이 패러다임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을 통해서 과학 중심주의, 자연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자연주의라는 것은 자연에 보이는 모든 것들로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것은 관계없는 것이니까 보이는 것들로 이해하겠다. 이게 이제 물질주의적인 거, 유물론적인 생각을 가지는 거고, 과학 중심주의는 이제 과학이 그동안 이러한 이제 계몽주의 시대 동안 발전한 것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증기기관이 만들어지고 뭐 일어나는 일들이 과학을 통해서 굉장히 사회가 격변하는 것을, 발전하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방법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그걸 이제 깨닫게 되고, 또 과학자들은 그걸 통해서 세상 속에서의 자기들의 주도권을 지기 위해서 과학 중심주의적인, 과학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전부 가짜다. 별로 쓸데없는 지식이다. 그래서 인문학이나 혹은 뭐 이런 것들을 무시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실제는 진짜 존재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증명할 수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영혼, 그러니까 하나님, 이건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자연은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없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연과학적 지식이 유일한 참된 지식이다. 나머지는 별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발생한 이유는 과학자들의 성취의 자신감이에요. 그래서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을 무시하고, 이게 모더니즘, 전통적인 기독교 세계관에서 모더니즘, 인본주의와 마르크스 레닌주의가 생기는 기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크리스찬들에게 미신을 믿는 사람들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과학적인, 우리는 과학이고 너희들은 과학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아까 처음에 보여줬던 과학적 발견을 한 뉴턴이나 갈릴레오나 심지어 찰스 다윈도 전부 크리스찬들이에요. 이 과학의 발전에 기독교인들이 공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어떤 원리가 그 속에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기 때문에 그걸 찾기 위해서 다가간 거죠. 근데 이 무신론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모든 것을 이제 우연으로 생각을 해요. 우연히 대폭발에 의해서 막 폭발했는데 어떤 일부가 모여가지고 지구가 되고 태양이 되고 이렇게 이제 돌기 시작하고 뭐 이런 거를 이제 우연의 연속으로 이야기를 해요. 생명체의 탄생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연으로 그렇게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어떤 일관성이 있을 수 있을까? 생명현상에서. 그런데 생명현상은 아주 하등동물에서부터 고등동물까지 아주 일관성이 있어요. 그런데 이 진화론을 믿는 사람은 그게 저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연을 가정하거든요. 이렇게 진화될 때 우연에 의해서 또 더 고등으로 이렇게 진화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만일에 그런 우연에 의해서 됐다면 그런 하등에서 고등으로 가는 이 모든 동물의 일관성이 있는 어떤 생명 현상이 나타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통에서 모던으로 넘어오고 그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는데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이 서구에서 기독교에서 인본주의 마르크스 레닌주의로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게 이신론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세상은 창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세상의 원리를 마련해 주시고 그게 저절로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이게 이신론이고 계몽주의 때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고 그때 그 과정 속에서 창조에서 진화로의 패러다임이 쉬프트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과학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과학은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직접 관찰하거나 혹은 실험적인 재현을 통해서 진리를 찾아가는 학문이다. 이게 과학입니다. 그러면 과학에는 반드시 두 가지의 그게 있어요. 내가 직접 그 현장을 목격했거나 아니면은 똑같은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걸 다시 반복을 시켰을 때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가. 이게 관찰과 재현, 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실험과학이라는 게 있고 역사과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실험과학은 위에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만족해야 되는 것이 실험과학이에요. 그런데 역사과학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주의 시작, 이런 기원론 같은 거, 그 다음에 생명의 시작 같은 거, 이거는 절대로 관찰할 수도 없고
다시 관찰할 수도 없고 실험을 통해서 재현할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은 주변의 증거들을 이렇게 보고 이럴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죠. 그게 역사과학이에요. 기원론들은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원론을 과학으로 이야기하느냐 아니면은 형이상학으로 이야기하느냐, 그러니까 철학으로 이야기하느냐, 이게 이제 어디로 이야기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데 이거는 형이상학이에요. 지난번에 제가 철학을 이야기할 때 항상 그 기원론 이런 것들은 형이상학에서 그걸 다루었거든요. 세상의 시작은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을까?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역사과학은 진정한 과학은 아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과학에는 법칙이라는 것이 있고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법칙은 뉴턴의 운동의 법칙 1, 2, 3, 그 다음에 연력학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이런 것들은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없이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맞아 들어가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진짜야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정보예요. 이럴 수 있겠어 라고 그럴듯한 설명. 그걸 그런데 항상 맞아 들어가지는 않아요. 특별한 경우에는 맞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성 이론, 빅뱅 이론, 진화론, 이 전부 다 이론이에요. 이거는 그 일리 있는 설명이에요. 진리가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론이라고 붙는 거는 취급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학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려면 항상 이 책을 읽어야 돼요. 과학 철학에 대해서는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뭐 자연계열이 대학에 입학하면 필독서 비슷하게 그런 책인데 이건 뭐냐 하면은 과학은 발전할 때 점진적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혁명적으로 발전한다. 이것이 이분이 주장한 내용이에요. 요 그림이 뭐같이 보여요? 지난번에 이런 거 보였죠? 그래서 한쪽으로만 보면 그 오리를 보시는 분은 토끼가 잘 안 보이고 토끼를 먼저 받는 사람은 오리가 잘 안 보여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패러다임을 놓고 거기에서 먼저 그 패러다임 속에서 이걸 들여다보면 한 가지밖에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그게 그 해석하는 그런 부분에 그게 과학인데 과학혁명은 우선 이 새로운 개념은 객관적인 관찰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연구 집단이 신뢰하는 과학적 내용과 수단, 이걸 패러다임이라고 하는데 그 패러다임을 먼저 인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 패러다임이 그럼 만들어지면 그 패러다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 바닥을 먼저 깔고 패러다임이라는 그 바닥을 먼저 깔고 그 바닥에서 항상 시작을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발전하면서 아까 오리를 보다가 토끼를 본 것처럼 토끼를 보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면 그때 그 사람들이 야 토끼도 보인다 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게 되고 그 자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학문 후속 세대에게 전달이 되고 그 사람들이
사람에게 설득력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들이 다수가 돼요. 그러면 이전에 오리를 보던 패러다임은 없어져 버려요. 두 개의 패러다임을 동시에 해가지고 과학은 발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는 완전히 사라지고 뒤에 것으로 패러다임화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가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것이 생기면 또 다른 패러다임의 쉬프트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천동설이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모든 천문학을 관찰했었는데 그 관찰된 결과가 지동설이 맞다면 그 관찰 결과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싹 다 사라지고 이게 이 지동설이라는 패러다임 하에서 모든 걸 다시 보게 되는 거죠. 현재는 진화론이 생명 혹은 다른 모든 것의 패러다임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뭔가를 배우면 무조건 그 패러다임 하에서 해석된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은 증명되지 않은 추측을 가지고 일한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연구하고 논문을 쓰는 것이 좋은 잡지에 실려도 제가 이제 그걸 보면 반드시 이럴 것이다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가장 적절한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다른 사람도 그렇고 그게 다른 사람들의 많은 비판을 거쳐가지고 논문이 저널에 실리면 그게 일부에서 패러다임화된 아주 작은 패러다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이제 무너뜨리는 반대 결과들이 많이 나오면 또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그래서 과학자들은 각자 증명되지 않은 이 근거가 아주 불확실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자기 일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진화론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분명하면서 낡은 정보보다는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정보를 더 좋아해요. 특히 이제 사람들이 높게 인정하는 저널들, 네이처, 사이언스 이런 것들은 특종을 원해요. 딴 사람 이야기하지 않은 전혀 새로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온 것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처음에 아주 새로운 것을 이야기했지만 딴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다시 증명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과학혁명은 제일 아랫줄에 보면 공략 불가능성. 그러니까 두 개가 그 전의 패러다임과 뒤의 패러다임하고 공약수가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축적적 성장. 그거 위에, 이전의 패러다임 위에 더 쌓아가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일에 진화론적 관점에서 모든 것을 해석한 어떤 과학적 발견이 있었다면 만일에 진화론이 가짜야 라고 패러다임이 이렇게 싹 바뀌었다면 그 바뀐 다음에는 진화론적 패러다임으로 해석한 모든 내용들은 사라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학은 혁명적으로 발전한다라는 것이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가 되고 현재는 우리는 지금 진화론의 패러다임 하에 살고 있어요. 지금의 진화론은 어떤 것을 대체로 이야기하느냐를 다뤄보면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것들이 이제 생물학에서 주로 그 다음에 그 생명의 기원에 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질학이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우주에 대한 것, 물리적인 세계에 대한 이제 기원에 대해서 이런 게 이제 다뤄져요. 그런데 찰스 다윈이 이야기한 진화론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이 중에 아주
한두 개밖에 이야기를 안 했어요. 나머지는 그 뒤에 눈덩이처럼 굴러가면서 이것도 더해지고 저것도 더해지고 막 더해져 가지고 굉장히 폭넓게 모든 것을 진화론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한꺼번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알아봤자 아주 좁은 부분에서 자기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이걸 일관성 있게 전체를 반박하지를 하기가 힘든 거예요. 패러다임화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티븐 하킹 같은 사람은 이 우주가 이 대폭발에 의해 가지고 빅뱅 이론을 만들어낸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야기하기를 우주론을 논하기 위해서는 이데올로기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해석할 것인가를 먼저 자기가 정하고 그걸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우리가 과학이 객관적이고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뭘 한다는 것은 말짱 헛소리입니다. 과학자들도 자기 주관, 자기의 편견을 가지고 세상을 관찰하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진화론의 근본이 되는 다윈의 진화론은 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다윈이 도대체 무슨 소리를 했길래 지금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다윈의 가장 큰 이야기는 유일한 이야기예요. 는 종분화, 스페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종이 이렇게 하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이게 다윈의 진화론의 내용입니다. 진화론의 목차예요. 그 다윈의 진화론의 책 제목이 이 위에 있는 거예요. On the origin of species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or the preservation of favored races in the struggle of life. 이렇게 1859년 이때 다윈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의 책 제목이 뭐냐면은 종의 기원에 대해서,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것의 근원에 대해서. 근데 그 새로운 종이 어떻게 생겨나는 거냐? By means of natural selection. 자연 선택 혹은 자연 도태에 의해서 혹은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에 유리한 것들이 유지됨으로써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새로운 종이 이렇게 생겨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책이 챕터 14챕터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보면 사육과 재배하에서 발생하는 변이, 이 변이라는 것은 사육이라고 하면 키우는 동물들, 재배라고 하면 키우는 식물들, 얘들이 사육과 재배하는 중에 같은 종 안에서 다양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양성이 생기고 또 교배를 이렇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하면 그쪽으로 더 편중되고 이쪽으로 더 편중되는 다양성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같은 종 안에서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씨를 더 많이 맺는 혹은 꽃을 더 많이 피우는 열매를 더 많이 맺는 이런 그것들을 사람들이 재배와 또 이 사육하에서 자기가 원하는 종자들을 개량하는 것을 그 당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는 자연 상태에서도 그런 일들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같은 종 안에서. 다윈이 관찰한 것은 같은 종 안에서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생존 경쟁, 같은 종 안에서 생존 경쟁을 하다 보면 얘가 더 잘 살아남을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연 선택 혹은 자연 도태 혹은 적자 생존, 이것도 같은 종 안에서.
그다음에 변이의 법칙. 같은 종 안에서 이렇게 조금 달라지는 것을 어떻게 달라질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학설의 난점, 본능, 잡종, 이 전부 그런 이야기예요. 같은 종 안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9장은 지질학적 기록의 불완전함에 대해서. 다윈 시대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발견된 화석에서 여기서 이렇게 점차 갈라지고 하는 것, 이 갈라지는 그림을 제일 먼저 그린 사람이 다윈이에요. 진화수, 진화의 나무라고 이야기하죠. 나무처럼 이렇게 가지가 쳐지고 꼭대기로 갈수록 더 고등동물이 되고 이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다윈인데, 이 갈라지는 거, 갈라질 때 그러면 중간 공통되는 조상이 되는 중간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이 책을 쓰면서 지질학적 기록이 없어가지고 만일에 앞으로 그게 더 발견되지 않는다면 이 이론은 좀 허무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고백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다른 이제 중간 화석이 발견된 게 전혀 없어요. 중간 화석이라고 처음 나온 게 시조새인데, 시조새는 사기다 하는 것이, 시조새는 그냥 새다라고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런 것처럼 이런 이 중간 화석, 여기서부터 어떤 것들이 진화되어 나오다가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여기는 이쪽으로 가고, 즉 파충류와 조류가 갈라지는 중간,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화석이 하나도 없어요. 한두 개가 있어가 되는 것이 아닌데, 그거는 모든 중간 화석들이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화석에는 그 기록이 반드시 남아 있어야지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는데 그 기록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질학적 천위에 대해서, 지리적 분포에 대해서, 같은 종이 지리적으로 다른 곳에 있으면 형태가 달라질 수 있다. 다윈은 세계일주를 한 사람이에요. 세계일주를 하면서 자기 동네에서 보던 새하고 갈라파고스라는 섬에서, 그 남미의 태평양 쪽 중간 적도 부근에 있는 섬인데, 그 섬에 가서 보니까 자기 고향에서 본 새 같은데 모양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아주 다양한 쪽으로 가서 이게 종분화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게 이제 지리적 분포,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생물 상호 유연 형태학, 발생학적 흔적 기관, 뭐 이런 것들을 다루면서 결국은 다윈이 보여준 것은 진화는 진화인데 같은 종 내에서 이렇게 종이 이렇게 특성이 달라지는 것, 그걸 관찰했어요. 그걸 우리는 소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진화, 같은 종 내에서. 그리고 그 생물 분류, 이게 여러분들 이거 봤죠? 정속, 과목, 강문계, 역. 저는 계문, 강목, 과속종 이렇게 외웠는데 어떤 사람은 거꾸로 이렇게 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류를 할 때 종의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죠. 종의 뜻이 뭐냐 하면 자기들끼리 교배를 해서 새끼가 나고 그 새끼가 자기들끼리 또 교배를 했을 때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을 때 같은 종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게 이제 종의, 그러니까 교배해서 새끼가 날 수 있는 것, 지속적으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것, 그게 종의 뜻인데, 린네라는 사람은 1700년대 사람이에요.
린네가 종의 분류를 거의 다 했어요. 어떻게 했느냐? 종의 분류의 근거는 모양만 보고, 생긴 모양을 보고 종의 분류를 다 해놨어요. 그걸 아직도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동물의 분류, 식물의 분류를 할 때. 그런데 요즘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면 사람 것도 이제 피를 뽑아가지고 주면은 며칠 내에 모든 염기 서열을 전부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러면 식물도 각각의 식물들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비교를 해보면 아, 얘하고 얘가 가깝구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할 수 있게 된 게 이제 몇 년 안 되잖아요. 한 10년 조금 더 밖에 안 되니까 아직도 분류는 뭐 유전자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고 생긴 모양으로 아직도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린네의 분류표예요. 그리고 꽃을 보면은 그 뭐 줄기가 2개고 3개고 4개고 5개고 뭐 이런 걸로 꽃잎이 몇 개고 뭐 이런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종을 분류를 한 거예요. 이쪽이 이제 동물의 분류인데, 동물의 분류, 그 다음에 광물의 분류도 했어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분류했어요. 생명에서 이제 식물과 동물, 그 다음에 무생물까지 이제 분류를 했어요. 그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린네가 처음에 했던 것에서 조금 세분화됐을 뿐이지 현재까지 그 분류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종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보고 전부 다 교배를 시켜보고 이런 걸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같은 종인지 아닌지 하는 것도 불명확한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다윈이 이야기한 거의 제일 이제 그 중심되는 이야기가 이게 이제 이 개통수. 원래 A라는 하나의 이제 생명체가 있었는데 그 생명체가 아까 같은 종내에서도 다양한 이런 특성을 가지던 것이 이쪽 특성을 가지던 것들은 죽어버리고 그 생존 경쟁에서 못 살아남아서 죽어버리고 더 위로 살아가면서 그쪽에서 또 다양해져 가지고 그쪽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이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저쪽으로 이렇게 가다가 또 쭉 이렇게 가서 결국 이 A가 B라는 다른 종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다윈이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발견한 것은 다윈이 발견한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 부분밖에 없어요. 다윈이 발견한 건 사실 이 부분이죠. 요 부분밖에 없는데 시간을 아주 멀리 돌아가가지고 내려가다가 보면 그 근원이 되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게 한두 해 만에 된다 그러면은 너보고 해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안 되니까 단위를 공을 한 서너 개 붙여버리는 거예요. 10,000년, 100,000년 혹은 억 단위로 이제 넘어가면 그래서 이제 결국 생명이 이렇게 다양화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소진화를 대진화로 침소봉대했다는 게 뭐냐면은 침을 가지고 방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런 비유를 하는 거죠. 자기가 본 거는 침밖에 없는데 이런 몽둥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진화를 보고 대진화를 추정해서 그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은 아주 작은 생명체, 초기의 생명체가 있을 것이고
이 다윈은 거기까지도 안 갔어요. 다윈은 오로지 그 최근에 발견한 자기가 관찰했던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보고 박수를 치면서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이제 마르크스 같은 공산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없애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없애려면 이 진화론이 끝까지 가다 보면 생명체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세계관에서, 기독교 세계관에서 진화론이 패러다임화할 때 기독교의 실수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이제 진화론이 처음 발표되고 그 다음 해예요. 1860년도에 옥스퍼드 대학의 그 자연사박물관에서 이제 토론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 윌버포스라는 이제 성공의 주교이고, 토마스 헨리 헉슬리는 다윈의 대리인으로 나온 사람이에요. 이 윌버포스는 그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없애게 한 윌리엄 윌버포스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교로서 여기 나와가지고 굉장히 이제 다윈을 모욕하는, 그리고 토마스 헉슬리를 모욕하는 발언을 해요. 네 조상은 누구냐? 원숭이냐? 침팬지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토마스 헉슬리가 이제 그런 토론하면서 말싸움에 아주 능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당신이 만일 이제 원하는 것이 이제 당신 같은 고귀한 사람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이제 우리 조상이 원숭이와 같은 그런 것이냐고 묻는 그런 이제 질문에 내가 대답해야 되는 입장인데, 당신처럼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내가 정말 당신과 같은 그런 조상보다 원숭이 같은 조상을 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질문을 하는 당신에 대해서 이제 그걸 이제 비판하면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한 거를 우스갯소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 전부 이 길을 보호해줘야 돼. 그때는 이제 아까 신문에 다윈을 원숭이의 몸통을 가진 것으로 놀릴 만큼 패러다임이 이제 창조의 패러다임 속에 있었으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 이제 고압적인 자세로, 억누르는 자세로 나갔다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전할 때, 전도하거나 이럴 때 우리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진리를 그들과 이야기를 할 때 싸움하듯이 그 사람을 꼭 눌러 이기기 위해서 하는 그런 싸움은 이제 예수님이 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거는 1925년에 테네시의 데이턴이라는 곳에서 스코프스 재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미국은 청교도 사회에서 생물학 교사로 온 사람이 진화론을 가르쳤어요. 애들이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들한테 이제 우리가 원숭이한테서 왔대요.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 학부모들이 전부 이제 교육청에 쫓아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날려라, 쫓아보내라,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근데 이 교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하면서 이제 재판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재판을 보기 위해서 전 세계 기자들이 이 테네시에 있는 조그만 마을에 시골 동네에 막 와서 난리를 친 거죠. 그러면서 이 나중에 영화까지 만들어집니다. Inherit the Wind. 그래가지고 여기 보면 배우들이 유명한 배우예요. 그레이스 켈리, 스펜스 트레이시, 이런 사람들 굉장히 유명한 배우거든요. 그런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이 속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기독교인들을 웃기는 사람들로 실제 있었던 거를 각색해가지고 기독교를 희화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래, 언론이나 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진보주의자면서 그것들을 자기의 입장을 내세우기 위해서 어떤 경우에는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우리가 아주 조심해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리차드 다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쓴 책을 또 대학 들어가면은 또 자꾸 읽어보라 기도 하는데 쓰레기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그 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은 과학에 종사한 게 아니고 과학으로 어떤 대중을 선동하는 곳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쓴 책 중에 유명한 책들이 많아요. 그 제목부터 보면 이제 이기적 유전자, 눈먼 시계공, 에덴 밖의 강, 만들어진 신, 지상 최대의 쇼,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이제 기독교에 반대하는 내용들이 책 제목에서부터 드러나 있어요. 이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한 게 뭐냐 하면은 위에 이제 버스에 이런 걸 붙여가지고 돌아다닙니다. There's probably no God. 하나님 아마 없을 거야.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걱정 이제 그만 묶어두고 인생을 즐겨. 이게 사탄의 말이지. 얼마나 달콤해요. 하나님 아마 없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걱정 묶어두고 니들을 벌 주고 꾸중하실 하나님은 없어.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제 인생을 즐겨라.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붙이고 다니면서 여기 티셔츠에도 이제 붙이고 다니는 내용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별명이 아까 토마스 헉슬리는 생긴 게 불독처럼 생겨가지고 다윈의 불독이라고 별명이 있고, 이 사람은 다윈의 로트바일러, 이게 경찰견, 독일 경찰견 귀 쫑긋 세우고 이렇게 날씬하게 있는 그처럼 생겼다고 해가지고 다윈의 로트바일러라는 이제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 선전선동, 그러니까 진화론을 패러다임화하기 위해서 선전선동하는 일에 전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진화론이 어떻게 해서 과학으로서 패러다임화해 가느냐? 그래서 먼저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사회문화적으로 다윈의 진화론으로서 이제 그 전에 계몽주의 시대 때부터 다윈까지 오는 것으로 해서 과학 만능주의가 시작됐고, 그 다음에 계몽주의적 사회 배경에서 하나님을 무조건 인정하는 것은 몽매한 인간들이나 하는 짓이다. 깨인 인간은 과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마르크스나 엥겔스가 이제 이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자기들의 이념을
이루기 위해서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이트의 심리학.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과학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이론적인 이런 그걸 할 수 있었지만은 결국 하나님 때문에 정신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니체의 도덕 철학, 니체의 철학에도 보면은 노예 도덕, 이 인간들은 결국 유대 백성처럼 애굽에 노예로 있던 것들을 붙잡아내 가지고 이렇게 해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은 전부 다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도 노예 도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들은 이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그걸 이 기독교적인 이걸 깨기 위한 이걸 이제 쭉 여러 가지 철학적인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 문화적인 배경이 무신론적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 빨간색이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한 시기인데, 그 전에 밝혀진 것들이 별로 없어요. 이 유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 멘델의 유전의 법칙도 1866년이니까 59년과 비교하면 비슷한 시기였지만, 멘델의 유전의 법칙은 멘델이 수사라는 이유로 무시를 당했어요. 땡중이 뭘 알아?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유럽의 사회에서 이 멘델의 논문을 인정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1900년에 가서 멘델의 유전의 법칙하고 똑같은 내용을 세 사람이 각각 다른 나라에서 동시에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멘델의 재발견이 이제 그때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멘델이 먼저 이 진화론보다 먼저 발표를 했다면 진화론 이거는 별로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지질 연대표라는 것이 멘델의 유전의 법칙이 아니고 이 다윈이 이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1870년대에 지질 연대표가 만들어져요. 지질 연대표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몇억 년, 몇백만 년 지질 시대를 나누는 그 단위가 이때 결정돼요. 그리고 그때 어떤 층에 요 화석이 나오면 이건 몇백만 년 전. 그러니까 그 표준 화석이라는 거죠. 표준 화석. 그게 1800년대에 모두 결정되고 아직도 그걸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유전 물질의 정체가 발견된 것은 1944년. 그 다음에 유전의 원리를 발견한 것이 왓슨과 크릭의 DNA의 이중 나선형, 이게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나 인코드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 가지고 지금은 그 다윈의 진화론은 이런 것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야. 그 당시에 그냥 눈으로 보고 생긴 게 비슷한 게 이렇게 생긴 게 달라지는구나. 이게 다윈이 관찰한 것이고, 어떤 지금 이야기하는 세포 혹은 분자생물학적인 이런 근거는 그 다음에 나왔고, 그 다음에 것들은 항상 진화론의 패러다임 하에서 해석이 됐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패러다임 먼저, 그 다음은 그 패러다임 안경을 끼고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이 먼저 형성돼 있었고, 그 다음에 발견된 것들은 전부 그 패러다임 하에서 해석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화론이라는 것은 현대의 과학적 발견을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족한 지식을 토대로 해서 패러다임이 만들어졌고 그 위에서 계속 이제 재생산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다윈이 발견한 거는 같은 종내에서 조금 이렇게 벌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 가지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데 이걸 쭉 연결하면 아마 다른 종을 발견하게 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많이 걸려. 몇백만 년.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 토마스 헉슬리, 아까 다윈의 대변인. 그래서 다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대신해서 악마의 복음을 전하는 착하고 친절한 대리인이다. 그 다음에 그 손자 줄리안 헉슬리, 그 손자도 진화생물학자고 유네스코 회장 사무총장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과학 중심주의, 자연주의가 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시류를 편성해서 이제 자신을 드러내려는 학자들 대표적인 사람이 어네스트 해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그림을 교과서에서 본 적이 있어요. 이게 사기라는 게 이제 드러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야기한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말이 있어요. 개체 발생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발생하는 것을 개체 발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의 개체가 생겨나는 과정은 계통 발생. 저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하는 과정, 이것을 계통 발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처음에 발생할 때 다 똑같은 모양이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온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러니까 개체가 하나가 발생할 때는 계통 발생을 이 중간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교과서에 실려버리죠. 근데 이 사람이 1900년이 되기 전에 죽으면서 죽기 전에 이제 자기가 그림에 손을 댔다. 그림에 없는 거를 좀 더 있게 그렸고 있는 걸 또 없는 것으로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독일에서 그게 좀 알려져 갈 무렵에 영어 책에 이게 나오기 시작해 버렸어요. 영어 교과서에.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버리고 더 이상 계속 그걸 이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어져 버리고 교과서에서 이게 진실이 돼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1990년대 후반에 이 똑같은 것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이 전혀 다르더라. 없는 것, 있는 것, 이 사람이 손을 너무 많이 댔더라. 그리고 그 시대의 현미경과 지금의 현미경은 또 게임이 안 되죠. 이 1800년대인데. 그래서 이런 나쁜 영향들이 굉장히 또 큰 걸 미쳤고, 이게 사기다라는 그 사이언스에 실린 이제 논문이고요. 그 다음에 공산 한쪽이 이 인본주의의 이제 서구 사회에서 일어났다면 반대쪽에 공명을 이루는 이제 공산주의가 있었어요. 변증법적 유물론에서는 신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신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생명은 저절로 생겨야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생명이 신의 어떤 손길에서 벗어나서 저절로 생겨날 수 있는 뭔가 이론을 만들어냈어야 돼요. 그 중에 이제 다윈이 그걸 근거를 마련해 줬으니까 이 사람들이 마르크스는 종의 기원을 먼저 읽고 신의 간섭에 종지부를 찍는 위대한 발견이다. 그리고 이 아까 이렇게 가지를 쳐가는 진화의 나무가
사회의 변혁이 일어나는 정반합의 그 사회 변혁의 모양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는 좋은 과학적인 설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마르크스는 다윈을 정말 숭배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쓴 책 막 배달해가 보냈는데 이 다윈의 부인이 거절해가지고 거기 무신론자하고 사귀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책 그 자본론 이걸 써가지고 보냈는데 이제 거절당했어요. 이제 이러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소련이 공산화되고 난 다음에는 이 국가의 중앙 어떤 과학자들의 모임을 통해 가지고 그 근거를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이 알렉산더 오파린이라는 사람이 소련의 생화학자인데 이 사람이 한 게 이제 화학적 진화라는 설명을 시작을 합니다. 애초에 폭발에 의해 가지고 뭔가가 이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 이 생명체가 생기려면 뭔가 유기물이 생겨야 되는데 그 유기물이 어떻게 생기느냐 하는 것부터 이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거는 생명의 기원을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생기는 프리모디얼 수비, 그러니까 막 좀 하수구 비슷하게 좀 생명체가 생겨날 듯한 이런 유기물이 섞여 있는 그 물, 그걸 이제 프리모디얼 수비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무기물에서 세포가 하나가 탄생하고 그 세포로부터 그 하나의 생명체로부터 여러 개의 다세포 생물이 생겨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파린이 1957년 모스크바에 있었던 생명의 기원에 대한 최초의 국제회의에 참여를 하고 그 16개국의 대표들이 참석한 그 회의에서 참석하고 2차 회의, 3차 회의에서 이 사람이 회장으로 추대가 돼요. 그러니까 생명의 기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생명이 어떻게 생겼을까를 논의하는 회의에서,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의 회의에서 이 사람이 회장으로서의 영향력을 행사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지속적인 이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라이센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라이센코는 1930년대 소련 아카데미의 장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권력의 눈치를 엄청 보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체제 수능적인 이걸 가지게 되는데, 그 당시에는 멘델의 법칙과 라마르크의 용불용설, 그 기린이 왜 키가 커졌게 높은 데 있는 거 자꾸 먹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획득된 형질이 유전된다는 이야기를 한 게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이고, 그 유전 형질은 바뀌는 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한 게 멘델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그럴 때 서구 사회의 모두는 그 당시에 멘델의 법칙을 이제 정규적인 거로 이제 받아들였는데, 스탈린이 용불용설, 라마르크의 용불용설을 더 지지한다는 정보를 이 사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소련 아카데미에서는 멘델의 법칙이 더 진짜다고 이야기하면 이제 숙청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체제 수능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1972년에 이제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것이 생겨나는데, 이건 이제 미국에서 발표되긴 하지만 그 집안이 공산당, 이제 마르크시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 이게 이제 화석이, 중간 화석이 없는 것을 무시할 수 있는 이론을 만든 거예요. 단속 평형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한 생명체가 이렇게 나올 때
이쪽은 형태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시간을, Y축은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형태가 다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 분리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한다. 이게 다윈이 이야기한 이 점진적인 gradualism, 점진적으로 변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간 화석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나누어지는 여기마다 얘와 얘의 공통이 될 만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하나도 발견을 못하니까 생각해낸 것이 갑자기 팡 변했다. 시간이 거의 비슷한 시간대에 이것과 이걸로 이렇게 형태가 바뀌었다. 이거는 거대한 변혁이 지구에 큰 사건이 일어날 때 그 시간마다 이런 식으로 쫙 변하고 그 다음에는 일정하게 유지가 됐다. 이게 이제 punctuated equilibrium, 단속 평형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 이론은 발표되고 난 다음에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증거가 하나도 없고 근거 없이 그냥 이론을 만들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창조론을 하는 사람들도 이걸 뭐 근거가 없어가지고 무시를 했는데 이걸 이제 계속 이 사람들은 인용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의 정체와 비판, 진화론의 근거는 우선 생명이 생기려면 자연 발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없이 생명이 만들어지려면 자연 발생설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다윈은 이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다윈은 자연 발생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이건 이제 공산주의나 이런 데에서 이걸 해야 됐기 때문에 만들어낸 거고, 자연 도태 혹은 생존 경쟁 요 두 가지를 이야기한 것이 다윈주의예요. 그런데 다윈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화석 기록들을 이것저것 갖다 대기 시작한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돌연변이와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적응돼 가지고 종 분화가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단속 평형 이론 이런 게 이제 자꾸 추가가 됩니다. 자연 발생설은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고대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이 밀하고 이 아주 더러운 천 같은 거를 이렇게 단지 속에 넣어놓으면 그 속에서 쥐가 나온다. 이게 자연 발생설이었어요. 그리고 먼지를 이렇게 썰어 가지고 쭉 모아놓고 이쪽에 먼지를 수북하게 해놓고 며칠 있다가 오면 거기서 벌레가 나온다. 이게 고대인이 생각했던 자연 발생설이었어요. 그런데 그건 이제 1668년에 레디라는 사람이 이제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그건 뭐냐 하면 이 고기 덩어리를 이렇게 두면 한참 있다가 보면 거기서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이렇게 자연 발생한다. 그래서 레디가 한 실험은 뚜껑을 덮었죠. 뚜껑을 덮었더니 파리가 안 생기더라. 구더기도 안 생기고.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된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이제 다윈도 이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21일 지나면 이 더러운 이런 게 있는 데서 생쥐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런 거 말고 곤충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 미생물들이 있는 거를 이제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고기 국물을 이렇게 푹 끓여가지고
뚜껑을 열어놓고 한참 있으니까 그 위에 세균이 생기고 곰팡이가 생기더라. 이게 자연 발생 아니냐. 그래서 그 다음에는 라자니아 스팔란차니라는 사람이 이걸 멸균해가지고 팔팔 끓인 다음에 위에 뚜껑을 꼭 덮어 놓으면 그 밀봉을 하면 안 생기더라 라는 거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꼭 닫아 놓으면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산소가 없어가지고 생명체는 못 살잖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스테르가 실험한 것이 이 백조목, 팔팔 끓인 다음에 이걸 두고 요 백조목 여기를 해두면 공기는 중간에 물이 차요. 그러다가 안에 이제 공기가 필요하면 쭉 올라가다가 공기는 들어가고 물은 다시 내려오고. 이런 장치가 이제 백조목 장치거든요. 공기는 통하게 돼 있으면서 이 외부로부터 미생물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주니까 이렇게 하니까 안 생기잖아. 이걸 이제 증명한 거죠. 그래서 이거로서 자연 발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까 오파린과 이 할데인이라는 사람이 이제 케미컬 리볼루션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유기물이 생겼다가 이 지구는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대기권에는 그 산소가 있으면 전부 산화돼 가지고 전부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화학적으로 볼 때 이렇게 큰 분자로 만들어지면은 이건 자연스럽게 산화돼 가지고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대응해 가지고 생명체가 생길 때의 지구 환경에서는 아마 산소가 아주 부족한, 없는 상태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구의 암석을 저 아래부터 지금 위층까지 다 해보면 전부 산소가 굉장히 많이 포함된 암석들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리고 산소가 없으면 오존이 없어져요. 오존층이 없어지면 외부로부터의 이 라디에이션, 이제 전자기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생명체가 더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없다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그것도 이제 자기들을 이제 반대하는 이제 의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밀러 우레이라는 사람이 실험을 해가지고 이것도 교과서에 이제 그림이 나오죠. 이 무기물들을 섞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벼락천둥이 치는 것처럼 이렇게 이 고압 이거를 전류를 흘려보내면 거기에 물에 아미노산이 생긴다. 아미노산이 생기는 거하고 생명이 생기는 거하고는 말이 안 되는데 아미노산 생기는 걸로 생명이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까 케미컬 리볼루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다른 이야기들은 이제 폴리머가 만들어진다. 그 다음에는 그 RNA가 보니까 RNA가 단백질 비슷하게 효소 역할도 하고 그 속에 핵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유전 정보도 가지고 있고 RNA가 제일 먼저 생겼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도저도 안 되니까 지구 밖에서 왔을 것이다. 지구 밖 기원설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밀러 우레이 실험 교과서에 나오는 그런 그림이에요. 이 그림에서 나온 아미노산들은 우리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하고 다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전부 L폼인데 L폼과 D폼이 있는데 L폼과 D폼은 거울상 이성질체라 그래가지고 마주보게 하면은 딱 마주치는데 겹치면은 절대 똑같은 모양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성질체인데 거울 모양의 이성질체라서 이 생명체에 들어가 있는 아미노산은 전부 L폼이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건 다 T폼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을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뭐 그냥 그 서기의 경읽기 식으로 자기들은 이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 자연도태는 이제 이렇게 그 요즘의 과학적인 지식으로 이제 변이가 이렇게 생기는 거를 하면 똑같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환경이 달라지면 달라질 수 있어요. 형태가 달라질 수 있고 쌍둥이를 먼 곳에 해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키우면 다른 질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이런 다른 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걸 요즘은 이제 에피제네틱스, 후성 유전학이라 그래가지고 DNA 염기서열 말고 그걸 꾸미고 있는, 염기서열은 똑같은데 그걸 꾸미는 것 때문에 많이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고 적게 되고 하는 걸 조절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후성 유전학으로 그런 걸 설명할 수 있게 돼요. 이 형태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걸 반드시 유전인자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지금 그다음에 생존 경쟁, 이건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경제학에 사용했어요. 이 다윈의 사촌형인데 이 사람 책을 보고 적자 생존이라는 말을 이제 도입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과학적 용어가 아니라는 거죠. 적자가 무엇인가? 살아남은 것이 적자인가? 적자라서 살아남은 것인가? 그러니까 살아남았으니까 그걸 적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동어 반복이라는 거죠. 적자 생존. 생존한 것은 적자다. 그래서 이건 과학적인 뭐 이야기가 아니에요. 생존 경쟁. 그래서 이제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진화의 화석 증거가 없다. 다윈 자신도 이제 아까 책에 이제 증거가 없는 걸 고백을 했고, 그 다음에 캄브리안 익스플로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캄브리아기에 거의 대부분의 동물 문에 있는 동물들이 한꺼번에 나타나요. 그 밑에 층에는 화석이 하나도 없다가 선 캄브리아기라 그러죠. 선 캄브리아기에는 동물, 식물의 이게 하나도 없고 미생물들의 화석이 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캄브리아기에 오면서 그게 한꺼번에 나타나요. 만일에 진화에 의해서 그게 일어났다면 순서대로 진화되는 순서대로 나타나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간 형태의 화석이 없는 것. 이건 그 다음에는 진화와 그 시간, 진화에 걸리는 시간을 이야기할 때 몇십만 년, 몇백만 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팔이 날개가 돼야 된다면 팔에서 날개로 조금씩 변하면 중간 단계에서는 팔도 아닌 것이, 날개도 아닌 것이, 그러면 이게 살아남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진화를 이해하기 힘들다. 팔이 날개로 진화한다면 진화의 초기에 그 팔은 날개도 아니고 좋은 날개도 아니고 좋은 팔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기 힘들다. 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화석 증거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지질학에 대해서는 이 이재만 선교사가 쓴 책들이, 이재만 선교사가 이제 지질학자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지질학에 대한 걸 가지고 이제 그 창조과학 탐사, 그랜드 캐년 이렇게 다니죠. 그분 설명을 들어보면 이제 그 지질학이, 그분도 이제 과학자였잖아요. 과학자였는데
이제 그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거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화석에서 유기물을 측정해야 되고, 그래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으로 이걸 이제 하는데, 이 시조새 같은 게 있고, 시조새 이게 크기가 한 30cm 정도 된대요. 그러면 닭이나 비둘기나 뭐 이런 정도의 크기인데, 이 화석의 모양을 보고 이렇게 이제 그림을 그려낸 거죠. 이거는 이제 틀을 입히고 모양을 이렇게 만든 거는 전부 이제 발견한 사람이 자기의 것을 그럴듯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견되고 몇 년 후에 그 근처 지방에서 이 시조새에 대한 학회가 있었는데, 시조새는 새다로 이제 결론이 났어요. 그리고 이건 화석을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이 발견한 사람이 손을 댄 흔적이 있다. 왜냐하면 이 진화론자들이 중간 화석을 눈이 빠지게 찾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영국 이 자연사박물관에 이걸 신고하면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사갈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가 이제는 이제 이야기도 하지 않아요. 시조새에 대해서는. 그런데 아직도 책에는, 교과서에는 남아 있어요. 한때 없어졌다가 또 네이처에 이런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는 교육부가 그 창조론자들에게 패배했다, 뭐 이런 식의 이게 나오고 난 다음에 또다시 교과서에 들어갔어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동위원소 측정의 신빙성인데, 동위원소는 이 연대를 측정하는데 대단히 부정확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동위원소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은, 지구의 연대를 측정하고 이런 거 할 때는 이제 우라늄이나 이런 걸 가지고 해요. 44억 년 뭐 이런 그 반감기가 저 정도 되는데, 이거는 가정이 뭐냐 하면 전 우주에 있는 모든 암석들이 동일하게 시작을 했다는 걸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에서 온 운석 이런 거하고 지구에서 만들어진 용암에 있는 것하고를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암석의 나이를 이제 따지는 거고, 생명체의 나이를 따지는 거는 주변의 돌을 아무리 그 퇴적암이기 때문에, 화석이 생기려면은 퇴적암에 밖에는 화석이 생길 수 없어요. 그러면 퇴적암에 들어온 이 모래나 자갈이나 진흙은 어디서 굴러먹다가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언제 생겼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 속에 있는 유기물의 탄소의 나이를 측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탄소의 반감기가 5730년, 반감기가 한 번 지나면 5730년, 10번 지나면 5만 년이죠. 5만 년이 지나면 2분의 1의 10번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0에 가까워져요. 그러니까 5만 년 지나면 탄소의 동위원소익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탄소의 동위원소는 어떻게 되냐면은, 탄소는 원래 12인데, 원자량이 12인데 그게 14로 되어 있는 동위원소가 있어요. 카본 14이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에는 질소로 돼가지고, 질소 14번이 돼가지고, 질소 14는 공기 중에 있잖아요. 공기 중으로 날아가요. 그래서
카본 14가 질소 14로 바뀌는 그 5730년에 한 반쯤이 공기로 빠져나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비교적 신빙성을 가지고 5000년. 그런데 이걸 가지고 몇백만 년 이걸 할 수 있겠어요? 10,000년, 50,000년만 돼도 없어지는데. 그래서 그 위에 거는 측정할 수 없다는 게 돼요. 그러면 화석 연대는 어떻게 측정되었는가? 화석 연대는 화석 연대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그 지질 연대표가 1870년대에 완성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발견할 때 이 삼엽충은 몇백만 년 전일 거야. 캠브리아기의 표준 화석 이렇게 정한 거예요. 캠브리아기는 지금으로부터 몇백만 년 전. 그 당시에 불분명한 인포메이션으로 동위원소 측정도 없이 나이를 매긴 것을 기본으로 지금 그러면 그 지층에서 삼엽충이 발견됐다 이러면 이거는 무슨 기 몇백만 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준으로 한 건 영국의 어떤 지층 중에서 연대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했을 텐데 그게 다른 나라의 다른 곳에서 뭔가 발견되면은 그 표준 화석에 맞춰 가지고 연대를 그냥 매기게 돼 있고 그걸 이 동위원소로 아무리 해도 재현이 되지 않아요. 같은 시름 그 이재만 선교사가 지질학자인데 그 사람은 이제 용암에서 흘러나온 그런 것들의 이제 이 암석의 연대를 측정하는 걸 했는데 이 해보니까 요거 위에 요거가 있고 요거 위에 요거가 있고 이래가지고 순서대로 채취를 해가지고 하면 순서대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나올 때도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해가지고 교수님한테 갔더니 야, 너 제대로 했냐? 패러다임을 진화론에 가지고 그 처음에 만들어진 지질연대표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패러다임으로 보니까 이건 잘못된 실험이 채취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쪽에 가서 또다시 암석을 다 채취해 가지고 했는데 또 달라요. 앞에 거하고 다르면서 또 이쪽에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 번째 가가지고 또 했어요. 해왔더니 패러다임하고 비슷해. 얼른 그것으로 논문을 쓰고 끝. 그러니까 과학자들이 패러다임의 영향을 벗어나 가지고 하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전혀 딴소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게 뭔가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기가 너무나 힘든 거야. 그래서 그거와 전혀 관계없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별 고민이 없지만 이런 종류를 쓰는 일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서 일을 하는 사람도 적고 우리 이 크리스천 과학자들이 그런 쪽에서 또 있으면서 패러다임을 벗어나 가지고 하기는 그러면 사회에서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돌연변이가 진화의 어떤 도구가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초파리인데 이게 방사능이 아니고 UV를 그 자외선을 쬐 가지고 이상한 이제 초파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 머리, 가슴, 배인데 가슴이 두 개예요. 그래서 바이소락스, 소락스라는 게 가슴인데 가슴이 두 개. 그래서 날개도 두 쌍이 된 거죠. 이게 진화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이, 진화론자들이. 근데 얘들은 시험관 밖에 나오면 그냥 죽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가슴에 있는 날개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이면서 앞에 날개에 걸거쳐요. 날지를 못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진화냐는 거지. 그러니까 대부분의 돌연변이는 그 생명체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안테나피디아라는 돌연변이인데, 안테나는 이 앞에 더듬이, 피디아는 다리예요. 그 안테나가 나야 될 자리에 다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 자외선을 쬐가지고 우연히 생긴 돌연변이 종 중에 이런 종이 있어요. 이게 돌연변이가 결코 살아남는데 유리한 돌연변이는 거의 드물다 하는 거예요. 진화론은 자연발생설, 아까 본 것처럼 자연발생설은 이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 다음에 자연도태, 이거는 소진화에서는 뭐 좀 이렇게 다양성이 생기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대진화의 증거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적자생존, 비과학적인 용어고, 화석의 기록 없고, 중간 단계에 화석이 없고, 캄브리아기에 전부 거의 대부분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돌연변이와 적응, 종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 돌연변이로 종의 장벽을 넘을 수 없다 하는 것이죠. 단속 평행 이론은 허구적인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은 근거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걸 알기까지 이제 중고등학교 졸업하고 50이 넘어가지고 이걸 찾다가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알 길도 없고 관심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패러다임은 있어요. 진화론. 우리가 이제 거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진화론으로 설명할 수 없는 추가적인 부분들은, 진화론자들은 진화는 목적이 없는 우연의 연속이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창조주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고 크리스찬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목적 없는 거다. 우연히 그냥 우연의 연속으로 이렇게 생긴 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의 반대 그걸로 이제 intelligent design이라는 용어를 이제 우리 창조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무한한 지식을 가진 그분이 각각을 디자인하셨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텔리전트 디자인의 증거로 생명체 속에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 있다. 그 다음에 생명체 속에 아주 특이한 복잡성이 있다. 그 다음에 유전암호라는 것이 이 인텔리전트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고, 분자생물학의 중심 명제가 그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씩 보면 이 목적론, 그 창조주는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인텔리전트 디자인은 창조주의 존재를 나타낸다. 그 윌리엄 페일리라는 이 신학자인데, 이분도 이제 1805년까지 이제 살았고, 이분이 이제 워치메이커 논쟁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워치메이커라는 건 우리가 사막에 가다가 예쁜 회중 시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걸 발견한 사람은 그 사막 한가운데서 그게 있는 걸 보고 이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겠구나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른 사막에 모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묘하게 완전하게 생긴 이런 아름다운 물건이 있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명체를 봤을 때, 자연 속의 생명체를 봤을 때 그 생명체를 보고 우리가 그런 경이감을 느끼잖아요. 어떻게 이런 생명체가 생겼을까, 있을까? 그러면 그 생명체를 만드신 분의 존재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 윌리엄 페일리가 이야기한 워치메이커. 그 하나님은 이 시계공, 시계공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죠. 근데 리차드 도킨스가 이제 눈먼 시계공 해가지고 하나님은 없다.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거기 때문에 그 만든 시계공이 있다면 그거는 눈먼 시계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클 비라는 이제 창조론적인 패러다임 속에서 과학을 연구하는 분이 이야기하는 이제 다윈의 블랙박스라는 책 속에 보면 irreducible complexity라는 게 이야기가 나옵니다. reducible이라는 것은 축약시킬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irreducible이라는 그 반대라는 뜻이에요. 축약시킬 수 없는, 작게 만들 수 없는, 환원 가능한, 환원 불가능한 이 complexity, 복잡성.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 시계를 보면 시계에서 부품을 하나라도 빼내면 시계가 돌아가겠어요? 그게 불가능한 것처럼 생명체에서도 이게 아주 간단한 이제 박테리아나 이렇게 나타나는 프라젤라 꼬리처럼 이렇게 세포가 헤엄칠 수 있도록 만든 프라젤라의 기구인데 그 기구가 이 시계보다 더 복잡한 많은 분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보다 더 하등의 생명체로 내려가다 보면 이 중에 뭐 이것도 떼고 저것도 떼고 이래도 그게 살아있을 수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꼬리를 이렇게 해서 움직이게 만드는 그 프라젤라의 기능을 가지려면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irreducible complexity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을 없애보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등동물에서부터 하등동물까지 뭘 자꾸 떼가지고 이 하등동물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항상 꼭 갖춰야 될 요소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덜 복잡하게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 진화라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irreducible complexity라는 것은 여기서 더 단순화시키면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보다 더 하등한 생명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specified complexity. 우리가 보면 어떤 암석이나 이런 데는 무생물에서는 이 석영이나 이런 것들은 구조가 이렇게 규칙적인 complexity. 그러니까 specific but not complex. 이게 컴플렉스 하진 않죠. 완전히 대칭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이런 암석에서는 컴플렉스하지만 스페시픽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세포막은 복잡한데 모든 생명체가 가진 세포막은 복잡한데 그게 기본이 되는 지방으로 만들어진 두 겹의 막, 그 다음에 거기에 꽂혀 있는 단백질, 거기에 있는 다른 어떤 구조물들은 똑같더라는 거죠. Specified complexity.
아주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세포막의 구조는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적 설계, 어떤 분이 자기의 생각을 여기에 불어넣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유전암호예요. 가장 하등 동물부터, 가장 하등 생명체부터 가장 고등 생명체까지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암호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진화론자는 이걸 보고, 야, 봐라. 하등 동물에서부터 진화됐기 때문에 이렇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만일 하나님이 인텔리전트 하시다면, 지능이 높으시다면 하나를 해가지고 한 판을 템플레이트를, 모형을 만들고 그걸 하등동물부터 고등동물까지 자연스럽게 쓰시지, 이걸 이 동물은 이 시스템으로 가고 복잡하게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생명현상의 이 이어지는, 유전되는 것을 이 유전암호로 우리가 이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유전암호를 그 사람이 찾아낸 거죠. 그 찾아낸 그 암호를 이렇게 디자인을, 이 우연에 의해 가지고, 진화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연에 의해서 이런 게 생겨날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이거는 그 염기서열이 쭉 이렇게 AGCT로 된 것들이 불특정하게 쭉 돼 있는데, 그 중에 어떤 부분에 가면 3개의 염기서열을 읽어가지고 어떻게 읽느냐 하면은 U 하면 U 그다음에 C U C U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읽으면 UUU는 어떤 아미노산을 나타낸다 하는 게, 그게 이제 암호예요. 그러면 이렇게 쭉 늘어져 있는데도 그걸 3개씩 끊어가지고 쭉 읽으면 아미노산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돼 있는 거죠. 그게 모든 생명체에서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인텔리전트 디자인을 누군가가 여기에 그 디자인으로 똑같이 이걸 한 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강력하게 시사한다. 그 다음에 분자생물학은 이 이야기를 합니다. DNA 속에, 우리의 DNA 속에 유전 정보가 있어요.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그 유전 정보는 이 자기복제를 통해 가지고 종족을 유지를 해요. 똑같은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 가지고 너 하나 가지고 나 하나 가지고 나누어서 세포가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4개가 되고, 이렇게 세포가 증식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개체도 엄마에서 반쪽, 아버지에서 반쪽이 와서 하나가 돼서 그 다음에 또 세포가 증식돼 가지고 결국 종족이 보존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안에 가지고 있는 유전 정보를 RNA로 전사하고, 그 다음에 RNA로 만들어진 거를 번역해 가지고 단백질로 만들어내요.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효소나 혹은 세포막에 있는 어떤 수용체나 뭐 이런 것들 역할을 해서 생명 현상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물질이 돼요. 그 단백질의 정보가 이 속에 다 있는 거예요. DNA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생명체가 있으려면 반드시 이 유전 정보가 있어야 되고, 유전 정보가 단백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먼저 있어야 될까? 이게 먼저 있어야 될까? 만일에 우연에 의해서 뭔가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면 뭐가 먼저 만들어져야 될까? 이 보면 DNA에서 RNA가 되고, RNA에서 단백질이 돼서 이 단백질이 실제 생명 현상을 컨트롤하는 분자가 되거든요. 그러면 얘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정보 없이 어떻게 이걸 만들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정보만 있으면 이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정보만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될 때 여기에 효소가 필요해요. 여기서 이쪽으로 오도록 하는 그걸 도와주는 효소가 필요하다. 효소는 뭐라고요? 단백질.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오는 것도 효소가 필요해요. 여기도 단백질이 필요해요. 그러면 뭐가 먼저 있었을까요? 응? 단백질 먼저 아니면 DNA 먼저? 단백질만 먼저 있으면 그 단백질의 정보는 어디서 왔는데? 그러니까 단백질과 DNA가 한꺼번에 디자인돼 가지고 세포 속에 한꺼번에 만들어지도록 그 시스템이 동시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 현상의 이게 이렇게 이제 일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다음에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2법칙은 이 다층기에서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하게 유지되나 일에 사용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물질의 자유도는 점점 증가한다. 골치 아프죠? 뭐냐면 가만히 두면 점점 부서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가만히 두면 높은 데 있던 게 줄줄 흘러내리고 가만히 두면 아주 정교하게 돼 있던 게 분해돼 가지고 흐트러진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가려면 굉장히 에너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거꾸로 가려면. 그러면 진화는 어떤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더 아래 단계에서 점점 더 정교한 것으로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거는 우연에 의해서 그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자연에 있는 것은 가만히 두면 그냥 분해해서 쓸 수 없는 걸로 점점 흐트러지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엔트로피라는 것은 물질의 자유도, 그러니까 분해돼 가지고 흩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창조의 시대에 창조될 때 훨씬 더 질서정연한 우주가 있었다. 그러니까 최초가 가장 보시기에 아름다웠던 것처럼 처음이 가장 좋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화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면은 우연에 의해서 에너지가 들어가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건데, 그거는 어떻게 비유하냐면 고물상에 에너지를 팍 집어넣으면 우주선이 생겨요. 아니면 멋진 이제 자동차가 생겨요. 어떤 창조주의 디자인이 없이 우연에 의해서 에너지만 가하면 그렇게 설계된 뭔가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는 정말 이상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공산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연 발생, 생명이 자연 발생한다는 것을 이제 이야기한다는 것은 조금만 있으면 이 테이블이 벌떡 일어나 가지고 나하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무생물이 자연에서 발생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건 결국은 이 테이블과 내가 대화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이제 과연 가능하냐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하냐면은, 성경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내가 창조했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너희들은 이런 존재야. 그걸 설명하신 책이 창세기잖아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종류대로.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큰 물고기와 물에 번성하는 종류대로.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종류대로.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다음에 창세기 7장 가면 전부 또 노아의 홍수 때 싹쓸이를 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들짐승과 기는 것 종류대로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관찰하거나 재현할 수 없기 때문에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고 이것은 우주의 기원, 물질의 기원, 생명의 기원을 이야기하는 형이상학적인 철학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창조론 역시 생명의 기원을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을 믿을 거냐 말 거냐. 네가 이걸 믿을래, 이걸 믿을래. 우연에 의해서 생명이 탄생한 걸 믿을래,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을래. 그 둘 중에 하나를 둘 다 믿는 거예요. 과학적이기 때문에 그 과학을 내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둘 다 믿음을 필요로 해요. 그 다음에 이 유신론적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과학자들 중에 크리스찬들이 이쪽으로 이제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패러다임에 도전하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아니면 살아남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이 첫 생명체는 창조하셨으나 그 다음은 진화에 맡겨두었다. 그럴듯하죠. 진화도 뭐 그럴듯한 것 같으니까. 근데 진화에는 지금 증거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셨으니까 이게 기독교 과학자들 속에서 패러다임과 신앙 사이의 타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됐을 때 첫 아담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생기는 거죠. 크로마뇽인인가? 아니면 침팬지에서 조금 바뀐 극인가? 진화론적인 생각으로 접근하면 성경의 모든 기반이 흔들리게 돼요. 그걸 흔들어 놓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이 없으면, 첫 사람 아담이 없으면 원죄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지죠. 원죄에 대한 것이 불분명해지면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필요성이 없어지죠. 우리가 원죄가 없는데, 우리는 원래 죄인이 아닌데,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실론적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섞이면서 우리의 눈을 혼란시키는 것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믿을래? 100% 믿을래? 99%는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우리의 선택은 그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과학
과학이라는 게 또 우리에게 고민을 주잖아요. 과학이 뭐 진짜 세상을 마구 바꾸고 있는 것 같고 죽는 사람도 살리는 것 같고 이런 걸 보니까 과학을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연이나 성경이나 둘 다 하나님이 저자세요. 근데 그 자연과 성경을 보는 인간의 해석에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자연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과학자들은 예언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과학적인 언어로 해석해서 일반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해석해서 일반인들에게 설명하는 예언자처럼. 그런데 이 과학이나 신학에는 둘 다, 신학에는 이제 교회의 전통이나 지금 그 옛날부터 내려오는 어떤 신학의 전통에 의한 그 영향에 의한 편견, 잘못 해석할 가능성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과학도 세계관이나 혹은 정치나 아까 공산주의 사회에서 이런 것처럼 그런 것들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과학의 해석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잠재적인 갈등이 있는 것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성경은 그 내용이 일치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문제는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우리가 그걸 완전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을 믿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서 명확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뭔가를 알 때 처음 들은 거에 대해서 너무 그걸 진리로 갑자기 집어넣지 마세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도 이 반대 의견들을 또 들어보는 거예요. 연구와 검토를 거쳐서 지식의 단계로 집어넣고, 그 다음에 결국에는 그걸 성경과 대조하는, 그래서 우리의 진리 속에 편입시키는 거예요. 전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일리 있는 이야기를 진리라고 너무 한꺼번에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죠. 그게 무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보나 지식을 진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학교에서 배우는 게 전부 진리가 아니다. 학교에서는 정보를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우는 거를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유일한 길이라고 선언을 하셨고, 우리는 그분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분을 설명하는 성경을 믿잖아요. 그래서 우리 잣대가 항상 성경의 세계관을 통해서 보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